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탑승자가 넘어지거나 보행자와 충돌하는 등 최근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 소식이 늘고 있습니다. 위험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고 있는지 오늘 뉴스 리뷰 Y시간 전동 킥보드 관련 소식을 다룬 YTN 보도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곧 장마가 물러가고 7월 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올해도 역시 7월 말과 8월 초에 휴가를 떠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루 평균 596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이 기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교통량이 늘어나는 때인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질서에 유의해서 안전한 휴가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김지연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안전대책이 마련되곤 있다지만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그렇다면 사태의 심각성을 전하는 보도들이 충분했는지,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한 보도의 역할은 잘 수행되고 있는지 오늘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관련된 사고가 아주 심각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도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이제 길을 걷거나 운전을 할 때 갑자기 튀어나온 이 전동 킥보드 때문에 놀란 적 있으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한 번씩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랬었는데요. 이번 일산에서 발생한 사고만이 아니라 이 누구나 전동 킥보드로 인한 불편한 경험 혹은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경험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만 봐도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 그리고 관리 부실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좀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 같아요.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거나 또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이 인도를 고속 주행하는 전동 킥보드를 맞닥뜨리는 경우에는 위협적이기까지 해서 개선할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데 찬성 여론이 높습니다. 이 프랑스 파리는요, 이 작년에 공유 전동 킥보드 금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2023년 9월부터 공유 전동 킥보드를 금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파리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동 킥보드 속도 제한도 했고요. 또 전용 주차 구역을 설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었죠. 이 대여 업체들이 신호 위반을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이 전동 킥보드에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다른 도시들도 공유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서서히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전동 킥보드 관련 YTN 보도들을 보면요. 기존에는 사건 보도에 머무는 경향성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보니까 사안 보도로 넘어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건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을 뜻하는 반면 사안은 법률이나 규정 따위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나 안을 의미하잖아요. 즉 전동 킥보드 문제는 이제 일상적인 차원에서 세심한 관리 체계가 요구되는 사안, 다시 말해 정책적이고 법률적 차원의 점검이 필요한 사안의 의제로 전향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들어 사고 소식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 7, 8년 전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시장에 처음 선을 보였을 때는요. 이 빠르고 재미있고 효율적인 이동수단이라는 인식이 훨씬 컸습니다. 크기도 작은 데다가 기동성과 낮은 이용 비용 등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해서 각광을 받았고요. 또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대체할 보완책으로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자동차 대체 교통수단으로 이용이 급증했었죠. 이 문제는 기존에 없던 모빌리티 산업들이 겪는 공통 문제이기도 한데요. 관련법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전사고 대책이나 또 성숙된 이용자 의식이 더욱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과 또 공유 모빌리티 발전을 위해서는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산업 발전은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이렇게 새롭게 등장을 하면 보통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기술 발전의 어떤 양면을 잘 진단하는 보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은데요. 언론의 선제적인 감시 보도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하기도 하고 뭐 PM이라고 해서 퍼스널 모빌리티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용하는 교통수단들, 그러니까 뭐 대중교통을 들다 보면 뭐 버스나 지하철 이런 거에 반해서 이제 훨씬 더 작고 그다음에 개인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인데요. 전기 자전거라든가 전동 스쿠터, 그다음에 이제 오늘 문제가 되는 이 전동 킥보드 같은 이런 모빌리티들이 기존의 대중교통 시스템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하면 우리 교통 문화를 개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이제 인식들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지난 2022년에 전 세계 10개 나라 23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을 계기로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대중교통보다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이전과는 꽤 달라졌던 것이죠. 거기에 이제 최근 들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용하는 그런 교통수단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데 반해서 이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이용량이 이제 전기를 조금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또는 보안제로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보듯이 안전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의 보안 문제, 이 문제들이 이제 공유 서비스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조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놓칠 수 없는 것이고 안전 문제도 놓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 잡힌 보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전성이나 이 보안 문제 관련해서 좀 위험성을 언급하는 그런 소식은 일찍부터 좀 보도가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 1월부터 보도가 된 전동 킥보드 관련 YTN 보도들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님 어떻게 보셨죠? 오늘 주제 선정 이유이기도 하겠죠. 특히나 최근 보도된 경기도 일산 산책로 사건을 기화로 이런 보도 기류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대담 보도를 우선 하나 짚어보고자 합니다. 7월 17일 도심 무법자 전동 킥보드 60대 노부부 참변 보도인데요. 60대 노부부가 산책을 하던 중 산책로에 뛰어든 킥보드에 치인 사건으로 아내가 9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을 했고 남편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당시의 충격으로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만큼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던 당시 킥보드에는 2명의 학생이 한 대의 킥보드에 탑승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고 원동기 면허도 없는 상태였다는 점에 본 보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대담의 패널은 도로교통법에 보면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를 가진 사람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외 헬멧과 같은 안전장구 착용이 필수적이며 탑승 인원도 1명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개인용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10대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보도는 지적하고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 사용 실태, 법적, 제도적 문제의 미비점을 여러모로 짚어주고 있는 보도인지라 유용했습니다. 보도됐던 이 대담의 상당 부분이 공유 전동 킥보드에 집중되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개인 소유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이나 또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1년부터 전동 킥보드를 탑승할 경우에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기면 2만 원의 범칙금이 주어지는데요. 주변에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또 시민들 보면 이 헬멧을 착용하는 경우를 사실 많이 보지 못합니다. 이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이러한 규제가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전동 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해서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또 차도로만 다닐 수 있게 하는데요. 문제는 인도로 달리는 전동 킥보드를 흔히 볼 수 있고요. 또 무면허로 타는 그 사람도 많다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차도로 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이 운전자들이 오히려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전동 킥보드라고 하면 아무래도 공유 서비스를 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공유 서비스를 넘어서 개인이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 또는 전동 자전거까지 조금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형 이동장치 PM이라고 하죠.
그 이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기 자전거. 그러니까 우리가 페달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보통 속도가 한 25km에서 30km 정도 되는, 그다음에 무게는 30kg 아래. 이것을 우리가 이제 퍼스널 개인형 이동 장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라마다 다 규정이 다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것이 완벽한 규정이다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전 세계에서 전동 킥보드 천국이라고 하면 이제 벨기에를 들 수 있는데요. 벨기에는 18살 이하는 운전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대신 속도는 25km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놓은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스웨덴은 헬멧을 반드시 쓰도록 이렇게 이제 나라마다 차별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여러 번의 곡절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규제가 좀 강화되는 쪽으로 지난 8일에 이 협약을 맺어서 결정이 됐는데, 일단 그 속도가 25km에서 20km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뭐 바로 단속 들어간 건 아니고 올해 말까지 시범 사업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됐고요. 보험 가입도 의무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고요. 올해 말까지 그 집중 단속도 하기로 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규제는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사건 발생이 너무나 큽니다. 지난 한 6년 정도 그 사고 발생률을 보니까 20배 정도가 늘었고요. 사망자도 5배가 6배가 늘었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보다 이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 장치들은 굉장히 필요하긴 하지만 그만큼 안전 문제가 좀 더 제고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단속이 조금 강화되는,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안전 대책이 참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움직임을 살핀 보도도 좀 있었습니까? 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동 킥보드 최고 시속을 20km로 이미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난 2월 5일에 있었던 인천시 공유 전동 킥보드 최고 시속 20km로 하향 조정 보도를 보면요. 인천시가 공유 전동 킥보드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하향 조정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서울시를 포함해서 지자체들이 고속 주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주행 속도를 낮추도록 규제를 논의 중에 있는데요. 또 더욱 중요해지는 부분이 바로 이용자의 이용 수칙 준수일 텐데, 이 헬멧이나 무면허 운전, 또 음주 주행 금지 등을 실천하도록 캠페인도 펼치고 또 충분하게 안내가 있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와 또 지자체가 서로 합의해 가면서 또 협의해 가면서 지원을 해갈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자체는 전동 이동장치의 주차구역을 마련하거나 또 안전 이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또 강화하는 조치를 강구해야겠고요. 또 업체는 안전 규정에 맞추도록 또 최고 속도를 하향하는 등의 장비 관리와 또 유지에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4월 7일 보도였는데요. 잇따르는 전동 킥보드 사고, 정부 적극 개입해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전동 킥보드는 안전모를 제외하곤 보호 장치가 없다 보니 사고가 났다 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의 그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사망자가 4년 전과 비교하면 7배나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2021년 5월부터 이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와 또 안전모 의무 착용 등 탑승 기준을 강화했지만요. 전체 사고 건수가 계속 늘고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좀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어서 7월 17일 오리고기 나눠 먹은 주인 4명 중태, 범인은 마을 안에 제목의 대담에서 다뤄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대담의 이제 세부 주제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를 다뤘거든요. 해당 대담의 경우는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에 그치는 현실을 이제 패널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면 10만 원 정도, 2명 이상 탑승할 때는 4만 원,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게 사안이다 보니까 위반 사례가 상당히 빈번하다는 점에 대한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담 중에 앵커도 면허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라고 이제 질의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 역시 이 부분이 그래서 법적인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법 개정 등을 통해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짚고 있어서 본 보도의 경우에는 실제적인 정책 개선의 바람직한 방향성이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하게 했다고 봅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이 제한 속도를 20km로 줄이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평택시가 YTN 뉴스로 소개됐었는데요. 7월 16일 보도입니다. 이 평택시 전동 킥보드 제한 속도 25에서 20km 하향 조정이라는 뉴스였죠. 평택에서는 관내 업체 6곳과 또 안전관리 실천 방안 대책 회의를 열었고요. 최고 속도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를 반납하면 안 되는 곳을 설정하기로 했고요. 또 만약 전동 킥보드를 반납해선 안 되는 불법 주차가 있을 시에는 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신고 오픈 채팅방도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평가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천도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20km로 하향 조정했고요.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행과 또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서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전동 킥보드 사업자가 늘고 또 이용률이 증가하니까 사고가 빈번해지는 건 좀 당연해 보입니다. 지자체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를 포함한 이 개인용 이동장치 시장은 해마다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축소를 좀 위해서는 과거 규제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언론이 지속해서 이와 같은 어떤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좀 조성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또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전동 킥보드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게 2018년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업체 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이용자가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공유하는 차원,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이게 빌려주는, 대여하는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퀵런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킥보드가 고라니처럼 뛰어나와서 교통사고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교통사고 문제가 커지니까 그때부터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규제 강화책을 내놓은 겁니다. 이 퀵보드 같은 교통수단은 우리가 라스트 마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우리가 퀵보드를 타고 출근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전철이나 버스를 이용하고 전철역에서 퀵보드를 타고 회사까지 가는 마지막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있는데, 헬멧을 의무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출근길에 헬멧을 안고 출근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사실은 실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그 퀵보드 옆에 그 헬멧을 비치해 놨더니 헬멧이 계속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이 없고, 거기다가 서울시가 결정적으로 불법 주차한 퀵보드를 견인하는, 그래서 견인하고 보관료하고 견인료 4만 원을 업체한테 물려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너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세계적인 이 퀵보드 업체들이 전부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된소리를 맞은 적이 있거든요. 개인 이동형 장치들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매우 미래지향적인 그런 수단이지만 너무 규제만 강요할 경우에 이렇게 한 번에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혁신 부분, 규제 부분들이 균형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 이 역할을 언론이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 혁신과 그리고 규제 부분이 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먼저 평가원님부터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사건에서 사안으로 전동 킥보드 보도 꾸준한 의제와 필요해. 오늘 살펴본 몇몇 보도들만 봐도 본 이슈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당장의 정책적, 제도적, 법적 보완이 절실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강조했듯 무엇보다 본 문제를 사건에서 사안으로 의제화하는 언론의 꾸준한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관련 사건이나 사고를 전하는 사후 보도에 치중하지 말고 제도나 정책, 의제를 통해 사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보도 기류를 꾸준히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네, 이번엔 김수정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죠. 문제 해결 정책 점검하고 또 안전 이용 안내해야. 자동차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에는 제약이 따르지만 이 전동 킥보드는 주변의 장애물과 교통 체증을 신경 쓰지 않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데다 충전이 간편하고 또 가볍기 때문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휴대하기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에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에 대한 접근성도 좋아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킥보드를 이용하기 전에 안전점검, 그리고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륜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관련 법규를 숙지할 것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에게 편리하고 또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 법안 미비를 점검하고 또 이용자의 안전 이용을 위한 보도가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정동 킥보드 관련 보도를 중점적으로 알아본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테이저건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얼마 전 경찰이 취객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테이저건에 대해 적법한 절차였는지 과잉 대응이었는지 논란이 된 일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한밤중 경찰 여럿에 둘러싸인 한 남성, 진압 끝에 한 경찰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립니다. 이후에도 일행과의 실랑이는 계속됐고 화면에 담기진 않았지만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신분증 요구에 이어 해산 요청에도 따르지 않은 데다 경찰관을 위협했다는 입장입니다. 남성은 경찰관들이 신고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고 신분증이 없어 생년월일을 말해줬지만 수갑을 채우려 해서 반발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보여주고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는 경찰의 입장과 경찰을 상대로 불법 체포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A씨의 입장을 함께 전했는데요.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논란을 담은 앵커 리포트였는데 테이저건 사용 관련한 경찰의 자체적인 매뉴얼을 설명하지 않아서 이번 사건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보도에 한계가 있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도를 통해 시청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시청자 톡톡 Y에서 경찰의 관련 매뉴얼을 살펴봅니다. 테이저건 관련 매뉴얼은 2019년 5월 경찰청이 제정한 경찰관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광주 집단 폭행 사건, 암사동 흉기 난동 사건, 대림동 여경 사건 등 경찰의 소극적 대처가 부각된 사건들이 잇따르자 경찰청은 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현장 대응 매뉴얼을 제정한 것인데요. 이러한 매뉴얼에는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겼습니다. 범인의 행위를 위의 수준에 따라 수능,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나누고 각각에 대응하는 물리력 수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상자가 협조적이라 통제가 어렵지 않은 경우는 말로 통제할 수 있지만 접촉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봉으로 밀어내거나 방패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좀 더 강한 저항으로는 분사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대상자가 경찰관이나 시민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공격 상태에서는 경찰봉이나 테이저건 등을 이용한 중위험 물리력을 행사하게 하고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치명적 공격을 할 경우 최대 권총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인도네시아 동굴 벽화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무려 5만 년 전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네시아의 동굴 벽화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한 간략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벽화는 세 사람이 커다란 빨간 돼지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연구팀은 연대 측정을 위해 레이저로 그림 표면에 생성된 탄산칼슘 결정을 분석하는 새로운 기법을 사용했으며 종래의 우라늄 계열 연대 측정보다 정확하고 또 빠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동굴 벽화의 연대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팀이 새로운 기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려 구체적인 정보를 더하기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동굴 벽화를 소개한 보도였는데 기존의 가장 오래된 동굴 벽화로 알려진 것보다 더 오래된 것이 사실이라면 역사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나 그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보도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동굴 벽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보도에서 소개한 벽화에는 인간으로 보이는 인물 3명이 큰 돼지 한 마리를 둘러싸고 있는 형상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인간의 상상력이 드러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동 연구를 이끈 애덤 브럼 그리피스대 인간진화연구센터 교수는 이 벽화가 인간이 먼 옛날의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고 했는데요. 스토리텔링은 인간 진화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어쩌면 종으로서의 우리의 성공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초기 동굴 미술에서 이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이 벽화의 역사적 가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브럼 교수는 돼지가 지배 계층에게 경제적으로 중요했을 것이고 상징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중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벽화가 발견된 동굴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행위를 하려고 일부러 동굴을 찾아 그림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류가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지는 과학계의 오랜 관심사인데요. 진화의 과정 중 어떤 단계에서 예술 활동을 했는지가 인간과 동물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식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최저임금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만원 시대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한숨이 깊어졌는데요. 최저임금이 1,030원으로 결정되면서 그에 따른 소상공인과 노동계 등의 다양한 반응을 담은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결정으로 경제적, 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0,000원의 벽도 무너졌다고 한탄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측으로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며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한숨이 나오는 건 노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밥값은 한 번에 2,000원씩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딱 170원 올랐다는 겁니다. 최종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각각의 입장에 따라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어느 한쪽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됐다고 전했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소식을 알린 보도가 있었는데 보도에서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절차를 알려주길 바란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이 어떤지 알아봅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고용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안을 요구한 뒤 의견을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논의하는데요. 양측의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의 영향력이 큽니다. 37년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노사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7차례에 불과한데요. 올해의 경우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9,860원보다 27.8% 오른 12,600원,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습니다. 2차에서 4차 수정안으로 양측의 격차는 900원으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컸고 최종안으로 노동계는 1,120원, 경영계는 1,030원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투표에서 1,030원 안이 14명의 찬성을 얻어 내년 최저임금으로 의결됐습니다. 최저임금위가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분석한 결과 영국, 스페인 등은 한국처럼 노사정이 심의하고 정부가 결정하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지방정부의 결정 권한이 있고 프랑스는 정부가, 미국은 의회가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